함량이 10% 이상, 그리고 유기농 함량을 포함해서 전체가 95% 이상. 10%, 95%.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요 조성에 맞게, 함량 기준에 맞게 제품을 처방을 짜서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실게요. 194페이지를 볼게요. 199페이지에 보시면 제품명 중에 이제 뭐 제품명에다 아예 오가닉 뭐 유기농 크림이라고 해서 제품명에 아예 유기농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베이비 크림이 아니라 유기농 베이비 크림. 그래서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유기농 원료가 물, 소금을 제외한 전체 부정 성분 중에서 95% 이상 95% 이상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하고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 중에서 95% 이상이 유기농일 경우에만 제품명에다가 유기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95%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95%가 꽤 많이 나오죠. 네. 천연 원료일 때 95%, 천연 함량이 95% 이상, 여기 또 유기농이라는 말을 제품명에 쓸 때도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이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9페이지까지 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를 가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과목이 끝났습니다.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네, 여기서는 이제 지금 마치신 부분에서는 이제 단답형이 없었습니다. 다 선다형 문제만 있었는데 선다형 문제로 나오지만 단답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이제 기억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페이지 보실게요. 200페이지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개요. 반가로 1번 했었죠? 반가로 1번 맞춤형 화장품 정의 저번에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맞춤형 화장품에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준수사항 저번에 했었죠?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02페이지에 중간에 가로 2번에 변경신고 했었나요? 변경신고 안 했습니다. 거기를 하겠습니다. 거기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할 때 변경 신고할 경우가 생기겠죠. 네. 대표님이 바뀔 때도 있고 주소가 바뀌기도 하고 교재관리사가 바뀌기도 하죠. 그때마다 이제 어떤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 네 가지만 해당입니다. 네 가지 하나, 거기를 줄쳐 있어요. 그래서 보면 판매업자가 변경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판매업소의 상호가 바뀌었어요. 판매업소의 상호. 그리고 판매업소의 소재지, 그리고 교재관리사가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 네 가지만 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자가 있고요. 가장 맞춤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판매업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자가 GSCT라고 하면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 로드샵 프랜차이즈를 운영합니다. 그 프랜차이즈 이름이 쉬스토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쉬스토리 강동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쉬스토리 강동점이 여기서는 판매업소가 됩니다. 판매업소.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게 아모레퍼시픽이면 에뛰드 명동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뭐가 있죠? 브랜드샵이 이니스프리가 있으면 이니스프리 신촌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판매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판매업소 상호가 바뀌면 신고해야 되고요. 판매업자의 상호가 바뀌면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상호가 바뀌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가 바뀌면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업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소가 바뀌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는 나왔었어요. 나왔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해야 되는 경우들만 기억을 해주시고,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한다. 30일 이내에 붙여주시고, 신고는 지방청에다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에다 한다. 모든 경우에 30일 이내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는 90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주시에 청주시에 판매업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청주시가 세종시로 편입됐어요. 이런 것들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90일 이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 필증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었을 때 그때 변경 신고를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필증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0 홈페이지 가셔서 그 맨 위에 보면 이제 변경 신고할 때 내는 서류도 있죠. 제출한 서류 일단 변경해야 되니까 변경 신고서 내야 되겠죠. 그리고 신고 필증, 판매업 이제 신고했으니까 신고 필증을 일단 공통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변경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요거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오늘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되고, 각 변경 항목에 따라 내는 서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것들 각각에 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소 소재지가 바뀌었어요. 소재지가 바뀌었을 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임대 건물로 변경되었을 때 제출하는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 노화를 이제 우리는 분류하기를 이제 자연 노화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의 구조나 생리 구조가 이제 감퇴하는 현상을 자연 노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어떤 피부 교재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가로 3번 피부 노화. 그래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광노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자외선을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노화하고 광노화로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노화를 뭐 유발하는 인자들이 뭐 자외선 이외에 뭐 이제 DNA 손상,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 마일라이드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광노화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주시고, 자연노화가 일어나는 이제 원인 중에 수면 부족이나 뭐 스트레스, 뭐 생활 환경,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 그런 것들, 호르몬 있잖아요. 잘 못 먹어서 이제 늙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자연노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자외선, 자외선이 있는데 그 파장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죠. 2에서 400나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의 범위가 4에서 700나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에서 700나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파장의 범위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파장의 범위입니다. 이게 4에서 700나노, 700나노메타. 그래서 이게 4에서 700나노메타고, 그리고 자외선 영역은 2에서 200에서 400나노. 그리고 적외선 영역은 적외선 700나노 이상인데 나노미터부터 10마이크론.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실게요. 248페이지 보실게요. 248페이지. 248페이지에 보시면 7번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그 밑에 방가로 1번 자외선 차단 지수 돼 있고, 거기에 동글뱅이 1번 줄 치세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평균 값으로부터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 내 정수로 표시하되 50 이상은 50 플러스를 표시한다. 거기 일단 기억 줄치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외선 차단에 대한 임상을 하죠. 그래서 임상한 결과가 차단 지수가 임상을 해보니까 76이 나왔습니다. 76 자외선 차단 지수 76이 나왔으면 이 자외선 차단 제품의 SPF 수치는 76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50 플러스를 표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100이 나왔어요. 100으로 하면 안 돼요. 50으로 나와요. SPF 임상 자외선 차단 지수 설정 임상을 해볼 때 SPF가 50이 나왔으면 이거의 마이너스 20%는 얼마죠? 40이죠. 네,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이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40에서 50 사이의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나왔다고 해서 꼭 50으로 표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20% 범위까지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줄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SPF는 이제 사람을 갖고 하는 임상이기 때문에 편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평균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0% 편차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글뱅이 그 밑에 동글뱅이 2번 줄치세요. 네, 거기 자외선이 이제 200에서 400나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외선도 세 가지가 있죠. UV, A, B, C가 있죠. 그 파장의 범위가 거기 있어요. 거기를 다 줄쳐주세요. UV, A, UV, B, UV, C. UV, A, UV, B, UV, C.
UVA가 파장의 범위가 얼마죠? 320에서 400인가요? 400 나누면 UVB가 290에서 320, UVC가 200에서 290 나눕니다. 파장이 가장 짧은 게 어떤 거죠? C죠. 네, UVC. UVC가 가장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다 벌러지죠? 이게 오존층에 다 벌러지죠. 아침. 오존층에서 벌러지기 때문에 다해선 차단 제품은 UVA하고 B만 막으면 돼요. 그래서 UVB를 막는 게 뭐 어떤 수치죠? 이게 SPF 수치죠. 네. 이게 SPF 수치고요. 또 UVA를 막는 정도가 PA 기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파장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200에서 400 나누고 320에서 400, 290에서 320 그리고 200에서 290 파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온 김에 그 가로 2번 내수성 자극 차단 지수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가 표시된 제품들이 보기보다 많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계속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그 가로 2번에서 이제 줄치실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동그라미 2번. 내수성은 1시간이고요. 지속 내수성은 이제 2시간 침수하는 것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제품에서 시험을 할 때 내수성은 1시간, 지속 내수성은 2시간 동안 침수한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자외선 A 차단 제품 저번에 줄 쳤었나요? 아, 그때 줄 쳤었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쪽으로 가실게요. 206페이지, 206페이지. 이제 자연노화, 광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생체막에 대한 것들은 여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생체막의 기본 구조는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 인지질 이중충은 뭐 콜레스테롤, 인지질, 당지질,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단백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여기 그냥 한번 읽기만 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하시고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 천연보습 인자 여기를 줄치실게요. 네. 가로 2번에 천연보습 인자를 줄쳐주시고 그 천연보습 인자의 구체적인 예가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207페이지 보실게요. 맨 위에 있는 표 NMF 성분이 있죠. 207페이지 맨 위에 있는 표 NMF 성분. 네. 제일 많은 게 유리아미노산, 거기 줄쳐주세요. 유리아미노산이 NMF 성분 중에 많다. 그리고 다른 성분들 보면 이제 그 밑에 피롤리돌 카르복식 애시드, 뭐 젖산염, 당류, 요소, 염산염, 나트륨 쭉 있습니다. 이런 성분.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천연 보습인자로 사용된다. 이런 성분들이 천연 보습인자이니까 당연히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많은 염들이 있어요. 뭐 염산염, 인산염, 그리고 젖산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황산염은 없어요. 황산염이 나왔으면 그건 아닙니다. 황산염은 NF 성분이 아니다. 황산염은 써주시고 X를 좀 해주세요. 황산염이 시험에 나왔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보면 이제 그 206페이지 천연 보습 이제 밑에다 좀 써주세요. 써주시는데 206페이지 네일 손톱 발톱에 대한 손톱 발톱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거기서 써주실 게 이제 이걸 좀 써주시죠. 아시는 것처럼 네일의 성분은 케라틴입니다. 그걸 좀 써주세요. 네일의 주요 성분은 케라틴. 그 밑에다가 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피부색들이 있죠. 피부색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교재에 없습니다. 새로 추가한 건데 피부가 약간 노리끼리 하다. 그러면 그건 카로틴이 맞구나. 그래서 피부의 색상을 나타내는 성분들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세요. 피부의 노란기는 카로틴, 붉은기는 헤모글로빈, 검은기는 멜라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써주세요. 피부가 노라면 카로틴, 붉은색을 띈다. 헤모글로빈, 검은색이 많이 띈다. 그러면 멜라닌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카로틴, 헤모글로빈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네. 시험에 이게 나왔었습니다. 카로틴하고 이제 헤모글로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있는 요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의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성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07페이지 가로 3번 땀과 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땀. 첫 번째 이제 가로 1번 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땀. 네. 땀은 이제 땀을 분비하는 곳이 두 군데죠. 이제 대한선하고 이제 소환선. 대한선, 소환선. 그래서 각각에서 분비되는 땀의 종류가 다르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대한선에서 나오는 땀, 소환선에서 나오는 땀이 있는데 제가 긴장을 했어요. 제가 막 강의를 막 못합니다. 그러면 땀이 막 나오죠. 그러면 그 땀은 어디에서 나오는 땀이죠? 소환선. 예, 소환선인가요? 그 땀은 대한선이겠죠. 예, 대한선. 예. 공포.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대한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대한선에서 나오는 땀은 공포, 어떤 고통,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땀이 대한선, 그리고 운동 같은 것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분비되는 땀은 소환선에서 나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죠. 소환선에서 나오는 땀, 대한선에서 나오는 땀을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주로 있는 곳이 겨드랑이, 유두, 항문주위, 생식교 주변, 배꼽 주위에 있다. 그리고 소환선은 이제 손바닥, 발바닥을 하고 그다음에 이마 부분에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분포하는 게 소환선이고요. 땀 냄새를 이제 유발하는 땀은 대한선에서 나오는 땀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온 적은 없었고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잠깐만, 이 끝부분 이거 마저 207페이지에 동글뱅이 3번 땀의 구성 성분 있죠? 거기 줄 쳐주세요. 네. 가장 많은 게 당연히 물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금, 요소도 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암모니아, 아미노산, 단백질, 젖산, 크레아틴. 땀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한
문헌 자료에서 보면 한 40몇 가지가 일단 됩니다. 분석되는 것들만. 그래서 우리가 되게 제일 많이 나오는 성분들만 이제 정리한 건데, 다음에 구성 성분들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PG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PG. 네. PG에서는 기억하실 게 208페이지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208페이지 PG의 성분. 네. PG의 성분 표가 중간에 있죠. 가장 많은 게 트리글리세라이드가 가장 많다. PG. 그 다음에 뭐 왁스 에스테르, 그 다음에 뭐 지방산, 스쿠알렌, 디글리세라이드가 있다. 여기 보시면 스쿠알란은 없어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쿠알렌은 있는데 스쿠알란은 없습니다. PG의 성분으로 스쿠알란이 있다. 이런 설명 틀린 거죠. 스쿠알란 이거는 PG에 없는 성분입니다. 스쿠알란 스쿠알렌이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다음에 여드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드름. 반가로 4번 여드름, 가로 1번에 여드름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여드름에 대한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9페이지에 오셔서 중간에 이제 가로 3번 여드름 유발성 물질 거기를 좀 주치실게요. 거기에 이제 여드름 유발하는 물질 거기에 보시면 이제 미네랄 오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미네랄 오일, 그리고 페트롤 나트륨, 그리고 라놀린, 올레익 엑시드까지 줄쳐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성분들. 그래서 피부의 폐색막을 형성하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피부가 이제 숨을 못 쉬도록 하는 성분들이 주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드름 유발성 물질 전성분을 보고 여드름 유발성 물질이 있는 제품들은 맞춤 화장품 상담을 할 때 아크네가 있는 손님들에게는 권장하면 안 되겠죠. 그런 때 이런 것들이 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4번에 여드름 치료 성분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가로 5번에 모발의 생리구조, 가로 1번 모발의 구성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발의 구성 성분. 먼저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동글뱅이 1번은 모발에 대한 구조를 이제 설명한 건데 그 모발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게 이제 211페이지를 보시면 21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그림들이 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수질, 모피질, 모소피가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질 관리 측면의 이제 관능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실 거는 아까 관능 평가에 대한 정의만을 좀 외워주십시오. 외워주시고 다음에 이제 215페이지 계속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실시하는 제품 평가 측면의 관능 평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소에서 하는 관능 평가는 이제 관능 시험이란 말을 아까 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능 시험이란 말을 쓰고 있고 관능 시험을 할 때 제품에 대한 그래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뭐 패널 혹은 뭐 품평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줄치실게요. 그리고 패널하고 품평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패널 평가, 전문가 패널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패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동글뱅이 기억이 이제 소비자 패널 평가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동글뱅이 미은은 전문가 패널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 평가 두 번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소비자 패널 평가 거기 줄 치실게요. 첫 번째 소비자 일반 소비자에 의한 사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 의한 사용 시험.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요. 아이섀도우가 만들어졌으면 그 만들어진 아이섀도우를 가지고 이제 연구원들끼리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원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구원들 지인들 이런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제 아이섀도우를 주고 품평을 실시하는 게 이제 소비자 패널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할 때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맹검 사용 시험을 하든지 비맹검 사용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맹검 사용 시험을 줄쳐주세요. 맹검 사용 시험.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비맹검 사용 시험도 줄쳐주시고요. 그래서 맹검 사용 시험은 이제 그 샤도우를 줄 때 이 샤도우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습 기능이 더 좋은지, 아니면 발색력이 더 좋은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개발된 제품인지 안 알려줍니다. 그냥 써보고 그냥 사용 느낌, 어떤 사용감을 이제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맹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맹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샤도우를 주면서 이건 어떤 회사 제품으로 개발 중이고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상세한 설명을 주면서 어떤 선입견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고 품평을 하는 게 이제 비맹검 사용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맹검 혹은 비맹검 사용 시험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품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패널 또는 품평단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 패널 평가, 전문가 패널 평가로 구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3번, 동글뱅이 3번을 줄쳐주세요. 그 관능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능 평가를 연구소에서 주관해서 실시할 거냐, 아니면 관능 평가를 임상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능 평가를 실시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동글뱅이 기업 전문가에 의한 평가, 동글뱅이 미은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만약에 이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로서 기능성 허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연구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체 적용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임상 연구 기관에 맡겨서 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은은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연구소에서 이제 루틴하게 제품 개발할 때 하는 관능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능 평가 주체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는 수준에서 끝나시면 되고요. 여기 아까 맹검 사용 시험, 비맹검 사용 시험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외우지는 마시고 그 개념은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시고 외워야 될 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중맹검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중맹검, 더블 블라인드 외우시고 이중맹검. 맹검인데 이중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읽어보는 수준에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쪽에 215페이지 맨 밑에 쪽에 단가로 3번 볼게요. 관능평가 관련 용어에서 동글뱅이 1번 무작위 배정 줄쳐주세요. 관능평가를 할 때 이제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삐뚤림을 줄이기 위해 확률의 원리에 따라 시험자를 각분해 배정하는 과정, 무작위 배정. 그래서 무작위 배정 외워야 됩니다. 무작위 배정.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 눈가림. 눈가림 보면 이제
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눈가림. 네. 눈가림. 그래서 아까 단일 눈가림이 있고 쭉 읽어보시면 이중 눈가림이 있습니다. 이중 눈가림이 아까 우리가 외운 이중낸 겁니다. 그래서 눈가림에 대한 정의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무작위 배정, 눈가림, 이중맹금. 무작위 배정, 눈가림, 이중맹금.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시죠. 216페이지. 그래서 관능평가표가 있죠. 216, 17페이지. 이렇게 관능평가표를 만들어서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에 이제 218페이지를 넘어오실게요. 제품 상담에 대한 것들 있습니다. 바로 1번 맞춤형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것들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2번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이제 사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동글뱅이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여기는 표시를 해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이제 홍반, 그다음에 부종, 문설, 가려움, 자통, 자결감, 뻣뻣함, 발적까지 이렇게 쫙 있고요. 동글뱅이 3번의 인설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인설은 윤백색의 비닐처럼 피부 표면에서 발생한다. 인설이 되겠습니다. 인설. 사람 인이죠. 사람에게 눈이 내립니다. 인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가로 3번 배합 금지 및 사용 제한 사항 확인 및 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 때 배합 금지 원료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사용 제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하십시오라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제품 안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품 표시 기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항상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품 표시 기재에 대한 것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포장에 기재돼야 한 사항들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화장품의 1차 포장, 2차 포장 그 가로 1번에 동글뱅이 1번을 줄쳐주세요.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에요. 첫 번째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제품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줄쳐주세요. 그래서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세 번째 전성분. 전성분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용량, 중량, 그리고 다섯 번째 제조번호, 그리고 여섯 번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옆에다가 제조연원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봉 후 사용기간은 짝이 제조연원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들 보면 바닥 같은 데 보면 제조번호 이렇게 써 있죠. 제조번호 2023년 10월 1일까지
그러면 이게 어떤 걸 표시한 거죠? 바닥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제조원하고 사용계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어떤 제품들은 이제 이게 안 보이시네요. 보이세요?